안녕하세요. 저는 제대를 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헛내기입니다. 아직 졸업까지 두 학기나 남았지만 제 나이는 26살이나 되어 뒤늦게 학교 수업을 따라가느라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었다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긴 해도 학교에 나가게 되니 현역 친구들과 나이 차를 더 실감하게 돼 쑥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과외 알바하느라 시간에 쫓겨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 마음은 편합니다. 아직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가끔 밤에 배달 어플로 알바를 다니면서 심심풀이로 여러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겪은 일들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봅니다. 그러면서 제 정신도 정리할 겸 말이죠.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사연이지만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저를 말없이 안아주실 때마다 술 냄새가 풍겨왔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고 그런 엄마를 말없이 바라보던 아버지는 슬픈 눈빛을 하고 절 보다가 서재로 들어가 버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을 본 저는 마음이 불안했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불안함은 그리 멀지 않은 때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 더워지려고 할 때였는데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가방 두세 개를 챙겨 들고 계시더군요. 현우야, 아빠가 현우 보러 꼭 올게. 그러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어. 알았지? 라고 하시더니 제가 으스러질 것 같이 안아주시곤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지 말라며 울면서 매달렸지만 거칠게 저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낸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우리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뭐하러 매달려? 라며 제 방으로 밀어 넣어버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집에서 엄마는 이제 너랑 나 둘뿐이야. 너희 아버지는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 우리 이사도 갈 거야. 이 큰 집에 너랑 나만 어떻게 사니? 전학 갈 거니까 친구들한테 미리 인사해놔. 라며 차분한 듯 화가 난 듯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외가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고 동네도 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에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이 많은 곳이었고 놀이터도 멀고 학교도 멀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바로 학교와 맞붙어 있어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사를 간 후 엄마는 아침도 차려주지 않고 주무시기 바쁘셨습니다. 그럼 제가 밥과 반찬 하나를 꺼내어 챙겨 먹고 학교를 갔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저녁은 외할머니가 오셔서 차려주실 때가 많았는데 저를 예뻐해 주시거나 안쓰러워 하신다기보다 귀찮아 하시는 게 보여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거의 매일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온 엄마는 전보다 진해진 화장을 하고는 화장품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냄새를 풍기며 너희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나쁜 인간! 이라며 신세 한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저도 엄마를 망치게 된 것 같아 속도 상하고 제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만화와 책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재미있는 일들 뿐이었고 뭐든 제 상상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도 적어지고 어두워진 저를 보며 엄마는 너는 왜 점점 너희 아빠를 닮아가니? 남자애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해. 진짜 지긋지긋해. 라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작정 집에서 나와 괜히 골목을 걸어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 외출 준비를 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라며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저는 너무 외로워서 한여름에도 더운 침대 속에 들어가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아버지와 엄마가 사이가 좋아 즐겁게 소풍을 가던 그때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어두컴컴한 제 방을 둘러보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절 보러 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더 커졌죠.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날 찾을까? 라는 온갖 생각들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는 저를 반 아이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잘 웃지 않는 저는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바쁘셨습니다. 저와 마주치거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두세 번 뿐이었기에 어쩌면 제 상황을 모르셨을 수도 있었겠죠. 저 역시 그런 엄마를 붙들고 조르거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엄마는 너희 아빠가 혹시나 연락 오면 절대 안 만난다고 해. 알았어? 라는 말을 하셨기에 나쁜 아빠 때문에 힘든 엄마를 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만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중3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때 막 전학 온 여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3교시가 끝날 때쯤 그 여학생이 너 눈이 참 예쁘다. 무슨 남자애가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 엄마 닮았니? 라고 묻더군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하며 말 건 게 너무 오랜만이라 당황스러워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아이는 깔깔 웃더니 너 되게 부끄럼쟁이구나 라며 절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쿵쾅거림이 느껴지며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여학생과 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 어느 순간 둘이 붙어다니며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햄버거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친구가 되었죠. 그 친구는 싹싹하고 활발해 선생님들도 반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까지 그 아이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밝아졌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지연이었는데 그 친구와 있으면 뭐든 신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고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지연이는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며 성적이 좋아졌다며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진짜 너는 나중에 선생님 되라. 라고 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런 지연이가 좋았습니다. 지연이 덕분에 마음 붙일 곳이 생긴 저는 성적도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눈에 띄게 좋아진 성적을 보시고도 별 말을 하지도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2주에 한 번 주시는 용돈만 조금씩 올려주실 뿐이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게 용돈은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와 학교 밖에서 만나 놀 때도 넉넉할 수 있어 다행이긴 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자며 저를 조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들께 여쭈어도 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바라던 대학에 함께 합격했고 각자 원하는 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뒤 엄마가 무슨 서류를 내미시며 사인해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대출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뭐예요? 고 여쭤보니 별거 아니야. 사인이나 해 라고 하셔서 사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엄마가 갚지 못하신 건지 독촉 전화가 와 상담원에게 여쭤보니 3천만 원 대출을 받으셔서 3개월만 납부하시고 그 뒤로 계속 미납이 되었다며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쭈어 봤더니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니?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느라 그런걸. 너도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너가 좀 갚아줘. 이번 달 거는 내가 어떻게든 넣어볼게. 다음 달부터는 부탁 좀 해.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알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연이와는 시간을 전처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해야 그 달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서빙, 고깃집 불판 청소, 설거지 등등 구인이라고 붙은
거의 모든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엄마는 용돈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용돈도 벌어야 했고요. 지연이는 제 처지를 이해해주면서도 전처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제가 끝날 때쯤 저를 기다려 만나곤 했습니다. 고마웠지만 미안해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야, 난 너를 만나야 하루가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냅둬 라며 활짝 웃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과 선배가 야, 너 과외 안 할래? 너가 성적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던 건데 군대 때문에 그만두게 돼서 후임 소개하고 그만두려고. 한 5군데 되고 수학인데 할래? 라고 하셔서 얼른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외 알바는 전에 하던 일들보다 몸도 편하고 벌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처럼 지연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지만 남은 빚이 있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선택했고 과외 알바를 더 늘려 하며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낮에는 다른 알바들을 했죠. 지연이는 학교를 혼자 다니면서 재미가 없다고 간간히 울상을 짓곤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때문에 얼른 학교를 다시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돈이 없던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복학을 해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넘기기도 전에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잘 다녀와라. 가서 몸 조심하고 라는 건조한 인사로 배웅을 하셨습니다. 지연이는 울며 불며 훈련소 앞까지 따라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군대 생활은 제게 잘 맞았습니다. 휴가도 나오고 지연이가 면회를 오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가더라고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훈련만 하다 보면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하는 전우들도 있다 보니 외롭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군대에 오기 전보다 제가 성격도 더 밝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졌다는 점에서 군대가 좋았습니다. 제대를 하고는 복학을 위해 한동안 또 끊임없는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술에 취해 저만 보면 돈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택배를 나르고 저녁에는 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 바빠졌죠. 지연이는 벌써 졸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저희는 더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좋은 것도 못 해주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지연이에게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안함이 커질수록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그 쓸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허망한 눈빛이 떠오르고 나면 저를 버리고 가서 다시는 찾지 않았던 그 원망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커서 가끔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괜히 청소를 하거나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진짜 너희 아버지랑 똑같구나.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엄마 걱정을 하고 챙기고 한다던데 너는 어떻게 군대까지 다녀온 애가 엄마가 뭘 하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니? 너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 엄마 두고 떠나겠지? 그 씨가 어디 가니? 내가 힘들게 돈 벌어 헛짓거리 하는 거지. 학교는 다시 다닐 거니? 뭐 공부 중요한 것도 너희 아빠 닮았네. 내가 미친년이지. 저걸 왜 달고 나와서 이 고생일까? 라며 낮은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시곤 했습니다. 둘이 먹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건 상관없이 그 특유의 짜증 섞인 얼굴로 그렇게 저에 대한 비난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신세 한탄이 이어졌죠. 나는 결혼만 안 했어도 나름 손꼽히는 유명 배우가 되었을 사람인데 그 거지 같은 인간 만나는 바람에 애를 낳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끝까지 졌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그 인간은 아주 나쁜 인간이다. 다른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쳐보려고 해도 애 딸린 여자라 다들 손사래를 친다. 자식 없이 나만 있었다면 아마 나는 진작 사모님 소리 들으며 새 인생 살았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등등 어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것처럼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나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시면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 있을 때 그러시면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에 대한 비난과 엄마의 신세 한탄을 듣고 나면 가끔은 진짜로 제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슬픈 얼굴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깊이 깊이 미워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엄마와 같은 생각인 건지 저를 위로하시거나 불쌍해하지도 않으셨기에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위태롭게 두었습니다. 그러다 복학을 위해 모아놓은 통장을 엄마가 보셨는지 이번만 나 이거 주고 다음 학기에 복학해. 이 집 전세도 올려줘야 하고 나도 돈 좀 필요하고 길바닥에 나 앉을 순 없잖니? 라며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실 2학기가 남았기에 3개의 통장에 돈을 나누어 모으고 있었고 그 통장은 그중 하나였기에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제 명의로 받았던 신용대출이 생각나 선뜻 내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별이 번쩍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까짓 게 아까워서 못 주니? 이게 끝까지 널 책임진 이 엄마에 대한 보답이야? 어쩜 쪼잔한 것도 제 아빠를 닮아서는. 야, 됐어. 주지 마. 대신 너도 이제 이 집에서 먹고 쓰고 하는 돈 다달이 내. 그동안 거저 먹고 살게 해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의 손찌검에 정신이 번쩍 난 것인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엄마에 대한 분노로 발산이 된 것인지 뭘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고 그래요. 대출도 내가 갚아줬잖아요. 나 그거 갚느라 죽을 뻔했어요. 휴학도 했잖아요. 나한테 애정도 안 주고 키웠으면서 다 크니까 돈은 탐이 나요. 맨날 밥 사먹을 돈밖에 더 줬어요. 아침도 내가 일어나서 차려 먹었잖아.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당연하게 해줘요. 엄마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예요? 난 그 사이에서 생긴 최대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라고 소리를 치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소리를 치는 절 보며 놀란 엄마는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를 그저 무작정 걷다 지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기에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은 왜 이래? 라며 묻는데 그저 웃었지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 엄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지연이는 옆에서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연이는 차라리 아버지를 좀 찾아보는 게 어때? 어머니도 여태 그렇게 화를 내실 정도면 아버지를 찾아서 보상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 볼까 싶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찾은 아버지가 아직도 그런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이름 말고는 기억도 안 나. 하고는 웃어버렸습니다. 25살이나 먹었어도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직도 10살인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보았던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도 함께 놓았죠. 다음날 아침 웬일로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다 먹는 동안에도 엄마는 나와보지 않으셨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출근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과외를 하던 한 학생이 선생님, 제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만 채우고 싶다고 3개월만 과외해줄 수 있냐고 묻는데 어떠세요? 라고 묻기에 얼른 그러라고 하라고 했죠. 학생의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도 말투가 교양도 있으시고 친절하신 게 좋으셨습니다. 스케줄 조정을 해 그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게 시간표를 만들고 그 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와 그다지 멀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밝고 따뜻한 집안의 분위기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학생과의 첫 수업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총명한 학생이라 알아듣기도 잘 알아들었고 겸손한 학생이었기에 수업하기 좋았거든요. 학생의 어머님이 챙겨주신 간식은 정갈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거라며 학생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직 중1밖에 안 되었는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 부럽기도 했고요. 내가 이런 집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과 학생 어머님, 집안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어머니께 수업이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건지 설명을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학생 아버님이 퇴근에 들어오셨습니다. 학생 어머니께서 오늘부터 오시는 과외 선생님이세요. 저희 애기 아빠세요. 라며 인사를 시켜주셔서 안녕하세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 학생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둡고 슬퍼 보였던 그 얼굴이 아니었지만 분명 아버지셨습니다. 밝게 웃고 계셔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지만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놀라자 아버지도 제 이름을 듣고 아신 것인지 함께 놀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종훈아! 라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숨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학생 어머니가 보지 않는 곳으로요. 제가 다음 학생 수업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럼 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다음 학생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아버지가 사는 집이라니. 엄마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웃으며 잘 살고 있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지더라고요. 세상에 저 혼자 남아 태풍과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와 통화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집을 비우고 안 계셨기에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로 나는 그렇게 부러우지도 않더니 다른 아이가 있더라. 걔도 남자아이였어. 참나. 그래서 날 잊어버린 걸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연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듣다가 그분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어때?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사연 따위 궁금하진 않았지만 왜 나를 버리고 오지도 않았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을 낳아 그렇게 잘 키웠으면서 제 생각은 안 났는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며 제가 그 사람에게 먼저 보자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에게 생각 좀 해볼게 라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와 있더군요. 종훈아, 아빠다. 아까는 너무 놀랐지? 시간 괜찮으면 아빠 좀 만나줄래? 너가 정하는 시간이면 아빠는 다 괜찮아. 아빠는 아직도 그 동네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 그쪽으로 와도 좋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15년을 버려놓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처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지연이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 사람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꼈는데도 한 번에 아버지인지 알겠더라고요. 지연이도 저분이라며 단번에 알아볼 만큼 저와 닮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으며 저랑 오랫동안 만난 친구예요. 졸업하면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데리고 왔어요. 라며 지연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환히 웃으며 그래요. 고마워요. 나와줘서. 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웃으실 줄도 아시네요. 제 기억엔 그런 표정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저를 본 그 사람은 그때는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 미안했다. 그래, 잘 지냈니? 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더구나. 군대는 잘 다녀왔고. 라며 마치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듯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자니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똘똘 뭉쳐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덩어리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아프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10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보러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다른 분 만나시느라 바쁘셨어요. 새 아들이 태어나니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엄마는 그렇다 쳐도
저는 챙기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지냈냐고요? 제 꼴을 보세요. 잘 지낸 것처럼 보여요? 라며 그 사람에게 냉소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래, 아빠가 무심했지. 라고 하시는데 아빠 소리가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저는 너무 생소한데 앞으로 과외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지연이는 인사를 하며 저를 따라 나오면서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런 지연이의 손을 잡고 거의 뛰듯이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동네로 가주시라고 기사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흑흑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분,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그때 그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만 하는 존재라는 게 속상했습니다. 행선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 제 곁에서 말없이 있어주던 지연이는 그런데 너희 아버지 널 바라보시는 게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던데 널 잊고 살았다고 하기엔 너무 사랑스럽게 보셔서 좀 놀랐어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를 찾지 않은 사실이 달라지진 않으니 뭐 크게 동요되지도 않았죠. 배가 고프다는 지연이를 데리고 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데 그 어떤 하루보다 길었고 고된 하루를 보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출근 시간이더군요. 휴일을 그렇게 보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을까 받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는 2번이 더 울렸고 3번째 벨이 울릴 때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기에 할 말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성함 보고 아이 아빠에게 말을 할까 말까 했지만 혹시나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데 어쩌면 가능하겠다 싶어 아이 아빠에게 야간 진료 보지 말고 얼른 오시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찾길 원하셨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네, 아이 아빠는 종훈 씨를 너무 그리워했어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도 종훈 씨도 그랬다며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왜 여태 한 번도 찾지를 못하셨대요? 라고 묻자 종훈 씨 정말 몰라요? 어머니한테 계속 양육비를 보내면서 종훈 씨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안 보여준 거? 그러면서 양육비 끊으면 알아서 하라고 돈이나 더 내놓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원망도 많이 했어요. 라는 겁니다. 양육비요? 라고 되물으니 몰랐군요. 그럴 수 있죠. 종훈 씨도 아이였으니까. 종훈 씨 아버지 그간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그 빚을 작년에야 다 갚았고 종훈 씨 양육비도 보내야 했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오래돼서 처음으로 전업주부라는 걸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빚이요? 우리 엄마가요? 라고 물으니 그것도 몰랐나요? 어머님이 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한다며 빚을 엄청 만들었어요. 한 20억 정도. 그러고도 다른 남자까지 만나 이혼하신 걸로 알고요. 아버지는 그 빚을 갚느라 힘이 들면서도 종우 씨를 만나려고 양육비를 점점 더 보내셨고요. 그런데도 한 번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아버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종우 씨한테 쓰겠지라며 달라는 대로 보냈어요. 그건 진짜 알아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야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양육비는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인연 끊기면 그만이지 싶어 전화를 하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종훈 씨 만나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다면서. 이제 본인보다 더 커진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매일 울어요. 종훈 씨, 제발 오해를 풀고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빚도 많은 사람과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저는 그전부터 함께 일하던 간호사였어요. 매일 술만 마시다 쓰러진 그 사람을 간호하다 제가 고백을 했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결혼식도 못했어요. 처음엔 살림도 안 합치려는 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합쳤죠. 그때 어머님이 오셔서 제 머리채도 잡으셨어요. 위자료 더 내놓으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을 떠나지 않은 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착한 사람이어서였어요. 라고 하시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들기 시작한 단풍이 햇빛과 어지럽게 절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에게 엄마, 아버지한테 양육비 받은 통장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 저를 보더군요. 진짜 받았구나. 그래놓고 그동안 나 키우기 힘들다고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그랬구나. 그럴 거면 날 그냥 아버지한테 보내지 그랬어요. 아, 돈 때문에 못 보냈구나. 아버지랑 나는 엄마한테 그저 돈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이혼했으면서 뻔뻔하게 날 그런 식으로 키웠구나. 라고 소리를 치니 술 냄새를 풍기며 놀란 듯 보이던 엄마는 그래서 뭐? 내가 배우로 성공만 했어봐. 그까짓 돈? 별것도 아니야. 참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이 소란이야. 그래서 내가 널 굶겼어? 너 옷도 사입히고 다 했잖아. 라며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앞으로 양육비 받지 못하실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돈을 왜 끊어? 너가 뭔데 돈을 받아라 말아야? 너가 뭐야? 라며 달려들어 저를 마구 때리다가 혼절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119에 신고를 했고 곧 구급대원들이 정신을 잃은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갔죠. 눈물도 안 날 만큼 모든 상황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사시는 그분이 챙겨주셨던 간식이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제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져 속상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엄마는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져 그 다음날도 집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엄마는 집에 가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종양이 보이는데 악성인지 아닌지 보셔야 해요. 그동안에도 정신을 잘 잃으셨어요? 아프셨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잠잠해지더군요. 외할머니께 연락을 했는지 외할머니가 오셔서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우시는데 엄마와 한통 속인 것 같아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 두 분을 뒤로하고 집으로 와 엄마 통장이나 이런 걸 찾아 은행으로 가 찍어보았지만 진짜 한 푼도 없더군요. 하다못해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열어본 엄마의 옷장은 명품 옷으로 가득하더군요. 가방이며 귀금속도 엄청나고요. 이런 것들과 저를 바꾸고 아버지를 괴롭힌 거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복학을 위해 모은 돈으로 엄마의 병원비를 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득해져 왔습니다. 지연이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이도 어째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부채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프다며? 연락받았다. 놀랐지?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걸 왜 아버지가 하세요? 그동안 그렇게 뜯겼으면 됐지. 지금 함께 사시는 분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라며 울며 말을 하니 미안하지. 고맙고. 그런데 엄마는 너를 낳아준 사람이잖니.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의 외로움과 그간의 서러움, 그간의 미움과 울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 저의 목소리를 아무 말도 없이 들어주시던 아버지는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안하실 일이 아니죠. 제가 죄송해요. 진작 찾아보지 못해서요. 라며
아버지께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우울하고 어두운 김종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면이 다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항암 중이십니다. 저는 엄마와 살던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투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고요. 지연이가 자주 와 청소하라며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와는 자주 전화도 하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 집에서 밥도 먹고 동생과 낚시도 가곤 합니다. 과외도 여전히 해주고 있고요. 새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반찬이며 간식이며 직접 만들어주시곤 합니다. 엄마는 가끔 전화를 해 왜 돈을 안 주냐고 난리를 치시지만 다시는 돈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끔 아버지가 조금씩 보내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엄마가 완치가 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학해 어버버거리며 따라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다른 생활이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해지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지옥을 만들기도 천국을 만들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연이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죠.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꼭 지연이와 결혼해 아버지와 새어머니처럼 행복하고 밝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만 정신 차려주면 정말 완벽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더 당당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가 못 쌓은 부자의 정을 더 열심히 쌓아보려고요. 그러려면 짐이 되지 않게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겠죠. 앞으로 저 열심히 밝고 씩씩하게 살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